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휴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져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어젯밤 11시부터 강원 북부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으며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낮 최고 기온도 14도에서 21도로 예년보다 낮아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단풍이 갈수록 화려해지면서 등산객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다만 가을산은 기온차가 크고 평지보다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방심하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주의할 점을 정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을이 오면 파란 하늘 아래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는 가을산. 1년 중 산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아침 기온이 떨어지고 일교차가 크게 나기 시작하면서 산의 20%가량이 물드는 첫 단풍이 치악산까지 넓혀졌고 강원도 산은 단풍이 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달 하순 이후에는 내륙의 산에서도 붉게 물든 단풍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가을산은 아름다움 뒤로 사고 위험을 숨기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풍이 물드는 초가을은 등산객이 늘고 산악 사고가 집중되며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월별 산악 사고 구조 건수의 25%가 9월과 10월에 집중됐고 원인은 실족, 추락, 길 잃음, 질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계절보다 더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큰 일교차에 잘 대비해야 합니다. 한간 지역은 평지와 달리 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평지와 달리 일교차가 20도 이상 크게 나기 때문에 가벼운 복장으로 등산에 나서면 저체온증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 산은 평지보다 일찍 어두워진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가을철 평지에서는 오후 6시를 전후에 해가 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을철 산지에서는 이보다 2-3시간 일찍 해가 지기 때문에 평지보다 더 빨리 어두워진다는 점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을산에 오르기 전에는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준 뒤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일몰 전에는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북한이 8일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했다며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살포는 올해 들어 29번째로 북한은 민간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우리 지역에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제도 남부 강원도 지역에서 한국이 대형 비닐 풍선에 의하여 살포한 오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설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결정적 증거라며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며 관련해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국방성이 남한 무인기 침투의 결정적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추락한 것처럼 무인기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모습과 기체를 땅에 내려 여러 방향에서 찍은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평양시 형제산 구역에서 이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정되었다고 국방성 대변인이 또 자체 조사 결과 지난 국군의 날 기념식에 등장했던 한국군의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과 동일 기종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인기 외형과 비행 추정 시기, 살포통 부착 등으로 미뤄 전단 살포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체가 평양 중심부에 대북 전단을 뿌린 기체인지는 아직 결론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자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북한이 제시를 하겠죠. 며칠 전에 뭐 증거가 있다라고 김여정이 큰 소리를 떵떵 쳐놓고 나서 막상 공개한 거는 그냥 드론 사진만 하나만 딸깍 공개해놓고. 북한은 항공 감시 체계를 증강하겠다며 또다시 침범이 이뤄지면 즉시 보복하겠다고 재차 위협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함께 실었는데 내부 단속 의도로 풀이됩니다. 평양 상공이 완전히 유린당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고 체제 지도부의 이제 안위와 직결된 문제라서 한국의 추가적인 재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부각시키고 주민들에게도 알려서 경각심을 고치. 다만 북한이 낙하한 우리 군의 정찰용 드론을 가져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아예 복제품으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공개한 무인기 잔해에 전단 살포통이 붙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사진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합동참모본부는 이번에도 대꾸할 만한 가치가 없다며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했다는 보도에 관해 지금으로선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G7 국방장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스틴 장관은 만일 파병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라며 확인 작업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이라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특수군 전력을 파병하자 정치권은 일제히 규탄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와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입을 모았는데 다만 정부의 대북 외교 기조를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대규모 우크라이나전 파병 결정 소식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쓰레기 풍선 살포와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 일련의 도발을 열거하며 빈틈없는 방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물샐 틈 없는 방어태세를 갖추고 무모한 행동에 대해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도 군사동맹이 확인된 북러 관계에서 참전 대가로 ICBM 재진입 기술 등 핵심 원천 기술이 북한에 제공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낸 북한 김정은을 겨냥해 어떠한 도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파병 소식을 접하자마자 늦은 밤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회의 뒤엔 북한의 파병 결정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참전 행위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러 군사 동맹이 현실화된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참전 행위를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당 차원의 북한 파병 중단과 러시아의 전쟁 중단 촉구 결의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렇듯 동시에 북한 규탄에 나선 여야지만 정부의 대북 외교 기조를 놓곤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회의 등을 부각하며 향후 정부의 대응과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중심의 가치 외교가 문제를 노출한 거란 의견이 터져나왔습니다. 적절한 간격을 유지했어야 할 러시아를 적대시한 결과 북러 밀착이란 부정적인 결과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북한 파병 뒤 전장 양상과 향후 도발 등을 놓고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과 북러 밀착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여야 공방은 한층 더 격해질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 19차례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모두 초기 수사 당시에 이루어졌는데 수사팀이 바뀐 뒤에는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 시도가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 2020년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가 대기업으로부터 특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협찬 기업 명단에는 주가 조작 사건의 중심인 도이치모터스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2020년 11월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도이치 사건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설명하면서 거짓 논란이 불거진 영장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 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면서 이듬해 말까지 1년간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해 19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17차례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이후에는 이마저도 뜸해졌습니다. 도이치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초기 수사팀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며 김 여사와 같은 단순 계좌주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 주요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실시했고 기존의 의심스러운 정황 외에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과 정황이 더 많이 나오는 형국이었습니다. 4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지난 7월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이후 속도를 내긴 했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이 증거 확보 노력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제주경찰에서도 수사받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주에 있는 문 씨 소유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루어졌다는 민원을 받고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은 문 씨가 농어촌 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운영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8월 검찰이 문 씨 전 남편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의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경기 고양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명 넘게 대피하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떼던 이삿짐 작업자가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00여 세대 아파트 단지를 울리는 요란한 소방차 사이렌 소리. 4층에서 불꽃이 터져나오더니 희뿌연 연기가 위층까지 뒤덮어버립니다. 경기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14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낮 1시 25분쯤. 연기가 퍼지면서 집에서 주말을 보내던 주민 34명이 옥상과 1층으로 긴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밑으로 많이 좀 대피하셨죠? 안에 계신 분들은 또 좀 계시고 독도식이라서 대피하기가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불이 난 집에 살던 40대 여성은 대피 이후 연기흡입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집 거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9시쯤 부산시 범천동에 있는 20층짜리 건물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주말이라 건물이 거의 비어 있었고 스프링클러 등이 작동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3층 야외 공간 전선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받치던 지지대가 이리저리 휘어 엉켜 있습니다. 아파트 8층 높이에서 실외기를 떼던 이삿짐 작업자 2명이 실외기와 함께 지상으로 떨어진 겁니다. 50대 작업자가 결국 숨졌고 60대 작업자도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방죽포 해수욕장 근처 갯바위에서 60대 여성 A씨가 추락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30분가량 만에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일행들과 낚시를 하려고 갯바위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했고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일대에서 순간적으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일로 아파트 단지 두 곳에 50분가량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2,000세대가량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 공급은 2분 만에 재개됐지만 아파트 구내 설비 문제로 정상 복원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 참가자가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에 얼굴을 맞아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피해자 A씨의 고소를 접수해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골프장 안전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6일 골프장 주변에서 10km 코스를 달리던 중 공이 날아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골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룸에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6시 50분쯤 부산 광안동에 있는 빌라에서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교육부가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밝혔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반발하며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아무리 늦어도 11월 하순까지는 돌아와야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학생들이 대거 유급 처리될 경우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조건부 휴학 승인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던졌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의대와 병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마다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해달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휴학을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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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들은 휴학을 승인할 수도, 그렇다고 마냥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이 아닌 걸 확인하기 전엔 절대 휴학 승인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학사 일정상 시간을 더 끌면 그나마 최대한 늘려놓은 1학기 수업 충족 기준도 못 채울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도 같은 고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사 운영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전에 논의가 됐었고 1학기 탄력적 운영 가이드에 따라서 1학기 종료 시점을 10월 말로 변경을 했습니다. 서울대보다 학사 운영을 더 유연하게 조정해 놓은 다른 국립대들도 다음 달 하순을 진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휴학을 승인할지 유급이나 제적을 내릴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 수순을 밟게 될 텐데 이러면 이미 납부한 1학기 등록금을 날리게 됩니다. 현재 국립대에 납부된 등록금만 148억 원. 학생들이 이미 낸 휴학계를 학교가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요구한 공공병상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 근로조건 개선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업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상급 종합병원 병상을 축소하기로 해 서울대병원은 15% 병상을 줄여야 하지만 지금도 공공병상은 9.7%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공병상을 더 줄이는 것은 공공의료를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카이사레아에 있는 자택이 무인기 공격을 받은 데 대해 친이란 무장 세력은 비싼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과 자신의 부인을 암살하려 한 건 중대한 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또 이런 공격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을 가로막지는 못한다며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고 납치된 인질을 데려오려는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남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의 무기고와 정보부대 사령부 등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동부 베카벨리도 공습해 인근 도시 시장을 포함해 최소 4명이 숨졌고 기독교인 거주 지역인 주니에에서도 차량이 폭격을 받아 2명이 숨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8일 레바논 남부 빈트 지베일 지역의 헤즈볼라 부사령관을 사살하고 대전차 미사일 등 무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수장 신화를 사살한 뒤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을 계속해 현지 시간 19일 50여 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자 북부 샤티 난민촌에서 난민 대피소로 쓰이는 학교가 공격을 받아 7명이 숨졌고 가자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과 인근에서 15명, 남부 라파와 칸 유니스에서 10명이 숨졌습니다. 또 가자 북부 자발리아는 이스라엘군에 포위돼 있어 식량 공급이 중단됐으며 병원 의료진도 철수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현지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미 대선이 다음 달 5일이니까 이제 불과 2주 정도 남았죠.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경합주에서 흑인 표심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을까요? 최근 여론조사 2건은 해리스 부통령의 회복세를 보여줍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발표된 뉴욕타임스 시에나 대학 여론조사 결과는 해리스 부통령을 잔뜩 긴장시켰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받은 흑인 지지율 90%에 훨씬 못 미치는 78%에 머무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핵심 경합주 승리 가능성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쪽으로 다시 녹색등이 들어왔습니다. 하워드대가 현지 시간 17일 발표한 걸 보면 경합주 흑인 유권자 981명 가운데 83%가 해리스 부통령을, 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하워드대의 9월 조사 때 해리스 81%, 트럼프 12%에서 격차를 더 벌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나온 여론조사가 트럼프에 대한 흑인 지지도를 과대평가한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Of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who still has overwhelmingly negative favorability ratings in Black communities, despite his campaign doing a number of outreach efforts to both Black American leaders and Black American voters, especially in critical swing states like Pennsylvania, Michigan, Georgia, and North Carolina. 지난 14일 여론조사 기관 유거브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 유권자 지지율 87%를 얻어 12%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한 모습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인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노사가 4년간 임금을 35%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 협상안을 잠정 타결했다고 노조 측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국제기계항공 노동자연맹 751 지부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보잉 노사는 이 같은 임금 인상안과 함께 연간 최소 상여금 지급과 특별 상여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안을 잠정 타결했습니다. 해당 지부는 보잉 본사가 있는 시애틀 등 미국 북서부 연안 지역 노동자 3만여 명을 대변하는 보잉의 최대 노조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대국 인도네시아의 신임 프라보 대통령이 오늘 취임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수도 이전 계획도 새로운 고비를 맞게 됐는데요. 자칫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2달 전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 예정지인 누산타라에서 첫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열대 밀림이었던 자리엔 웅장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복잡합니다. 전체 공정률이 15%에 불과해 공식적인 천도 발표는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Ini pekerjaan besar menyangkut rentang waktu yang bisa 10 tahun, 15 tahun, 20 tahun. 인도네시아가 천도를 결심한 건 현재 수도 자카르타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0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 자카르타는 해마다 8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계속 뽑아내면서 지반이 무너지는 데다 기후변화로 해수면까지 빠르게 상승하면서 북부 지역부터 침수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방파제를 세워 버티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2100년쯤엔 도시의 절반이 가라앉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기오염과 차량 정체도 한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조코 위도도 정부는 1200km 떨어진 밀림 속에 서울 면적의 4배가 넘는 거대한 수도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해 공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애초 43조 원이 넘는 비용의 80%를 민간 투자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투자 유치 실적은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치적인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임 프라보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는 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거운동 때와는 달리 미온적인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Pasti kita selesaikan. Dan ya walaupun memang rencana garis besarnya kalau tidak salah belasan tahun ya tuh. 프라보오 대통령의 공약인 어린이 무상급식을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수도 이전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통환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호주 정부가 14세에서 16세 이하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일부 어린이들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잔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주 정부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사용에 나이 제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는 담배나 술과 다르지 않다며 어린이들의 정신, 신체 건강을 위해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밖에 나가 뛰어노는 모습이 보고 싶다며 소셜미디어는 현실의 진짜 경험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There is mental health consequences for what many of the young people have had to deal with, the bullying that can occur online. 정부는 최소 14세에서 16세는 돼야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내 법 제정을 위해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호주 청소년 약 97%가 평균 4개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현실에 학부모를 중심으로 찬성의 목소리가 높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이 법이 청소년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고 특히 이민자나 건강 이슈 등으로 소수 집단에 속하는 아이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So being autistic, I have a really hard time connecting with others, and doing that online makes it a lot easier, a lot less stressful for me, and also connecting with a lot more people. 또 소셜미디어의 부작용도 있지만 독서를 장려하거나 운동법을 알려주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Just saying this now, there's a lot of stuff on social media that does actually motivate me to get outside and be active. There's really good influencers out there and really good videos that they make that really make me think.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 해로울 수 있다더라도 금지가 최선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호주의 전자안전위원회도 SNS 연령 제한은 규제가 덜한 질 나쁜 플랫폼으로 청소년들을 몰아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정부뿐 아니라 야당 역시 법 추진을 지지해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전망 속에 국가 차원에서 SNS 사용에 연령 제한을 추진하기는 호주가 전 세계 처음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짐을 옮길 때 계단이나 진입방지 돌을 마주하면 이동이 불편하죠. 국내 연구진이 사람과 로봇이 상호작용 가능한 비행 카트를 개발해 편리한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기사가 상자를 들고 계단을 바쁘게 뛰어오릅니다. 끌차를 이용해 먼 거리는 이동하지만 옮기는 건 직접 들고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물건을 올릴 수 있는 팔레트 하단에 멀티로터 드론을 배치해 바퀴 없이 물건을 싣고 운송할 수 있는 팔레트론을 개발했습니다. 팔레트론은 조종기로 작동하거나 자율주행 알고리즘으로 비행하는 기존 드론과 달리 사람이 힘을 주는 방향대로도 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 적용했는데 사람이 드론에 힘을 가하면 그 의도를 읽고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사람과 로봇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팔레트론은 사람이 가하는 힘과 화물의 중량을 구분할 수 있는 힘 추정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제어기라는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이 탑재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람의 힘의 방향을 따라서 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최대 3kg까지 물건을 실을 수 있고 계단이나 푹신한 매트처럼 흔들림이 많은 곳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드론은 한쪽
좌측으로 기울어져서 방향을 바꾸는 반면 이번에 개발한 팔레트로는 사람이 직접 움직여도 평행을 유지하며 화물 운송이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드론 프로펠러를 내부에 숨겨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의 안정적인 화물 운송 드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에어택시 분야에서 승객을 수송할 때 보다 안전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드론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팀은 팔레트론이 평행 방향 전환이 가능한 만큼 로봇파를 추가해 교각이나 풍력 발전기 검사 등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을 한국에서 할 수 없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등급 심사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게임 산업법 내 조항의 모호성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 이 조항에 대해 게이머들이 위헌 소송에 나섰습니다. 최광현 기자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게이머는 용의자들의 증언을 듣고 수리를 통해 진범을 찾아냅니다. 치열한 두뇌 싸움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한 게임, 뉴 단간론파 V3입니다. 엄격한 종교 교리가 존재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 게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게임은 출시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뉴 단간론파 V3는 죽어있는 피해자의 모습과 최종 처벌 장면이 잔인하다는 이유로 등급 분류가 거부됐습니다. 그 근거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 심리 또는 모방 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GTA5는 그야말로 범죄를 지나치게 묘사한 게임이지만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팔린 게임이라서 등급 분류가 나갔고, 단간론파는 그것보다 훨씬 덜 묘사했지만 그 앞에 살인사건이 났기 때문에 등급 분류가 거부됐잖아요. 결국 게임업계 종사자와 이용자 21만여 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됐습니다.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이 지나치게 묘사 또는 범죄 심리, 모방 심리,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도 판단의 영역, 즉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판단의 영역이라서 어떻게 계량화 좀 약간 다 다를 수 있죠.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헌법 그 소원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현재 그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산업법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최강현입니다. 미키마우스부터 캡틴 아메리카의 가면까지 디즈니 100년살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탄생 비화는 물론 스타워즈나 마블의 세계관이 담긴 작품 등 250여 점이 전시됩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검고 둥근 큰 귀를 가진 쥐 미키마우스. 1928년 만화 영화 증기선 윌리를 통해 소개된 캐릭터로 월트 디즈니의 상징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1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전이 아시아 최초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Each one of those galleries is dedicated to Walt's own ideas and shows how those who follow in his footsteps continue to make magic, building on the very foundations that he established. 디즈니의 탄생 비화는 물론 영화 스타워즈와 마블의 방대한 세계관 속의 모험담을 다양한 미디어로 전달합니다. 2m 크기의 피터팬 놀이기구를 포함해 250여 점의 작품이 디즈니 팬들을 만나는데,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의상은 한국 전시에서 최초 공개됐습니다. 100년 특별전은 전 세계에 딱 2세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캔자스 시티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지금 서울에 와 있는 게 2번째 세트고요. 똑같은 품목이 있는 것들을 총 250개의 아트피스를 나누셔가지고, 월트 디즈니는 이 밖에도 100년의 이야기를 돌아보기 위해 디즈니의 도시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열기도 했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배우 해리슨 포드를 포함해 디즈니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So blessed to be, I guess, mentioned in the same breath as some of the incredibly talented people that you've seen here tonight and will continue to see. It's a dream come true.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디즈니의 철학을 이어가겠다는 월트 디즈니. 앞으로 100년 대계의 축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즐겨보던 예능이나 드라마의 촬영 비하인드가 궁금한 적 있으시죠? 요즘은 출연자가 직접 뒷이야기를 들려주는 온라인 코멘터리 영상이 본방송보다 더 큰 화제를 모으기도 합니다. 공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인기 속에 막을 내린 요리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합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제작 현장의 다른 모습을 촬영한 코멘터리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방송에 공개되지 않았던 셰프들의 에피소드는 물론 출연자가 누리꾼들의 댓글을 읽고 답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코멘터리 영상을 리뷰 영상이라든지 해설 방송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방보다는 저희가 온라인 코멘터리 영상을 만듦으로써 시청자들이 굉장히 거기 함께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연애 예능에선 커플 매칭 뒷이야기를, 군부대 서바이벌이나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기술을 분석하는 리뷰 영상을 다루기도 합니다. 본방송을 보기 전에 코멘터리 같은 경우를 먼저 보고 재밌다, 흥미를 느낀다 해서 본편을 보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과거에는 출연자들이 마지막 회를 팬들과 함께 관람하는 오프라인 형태의 행사에 그쳤지만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다 보니 그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콘텐츠에도 일종의 팬덤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소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가된 것들까지 같이 소비하는 방식이 이젠 프로그램의 필수 코스처럼 자리 잡은 코멘터리 영상.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화제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영상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 스타 공영주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한 작품에 감독은 보통 한 명인 경우가 많은데요. 작품 하나에 감독 여러 명이 연출에 참여한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와 드라마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살인자들을 감독 4명이 재해석해 새롭게 탄생한 4편의 범죄 스릴러입니다. 6년 만에 한국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 심은경이 감독들의 뮤즈가 되어 각기 다른 캐릭터로 작품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많이 새로웠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연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작업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보다는 즐거웠었어요.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을 통해 감각적인 영상을 선보여온 이명세 감독이 서울예대 출신 후배들과 재밌는 작업을 해보자고 의기투합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OTT 시대로 접어들면서 과연 영화관이 존립할 것인가, 영화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영화적인 게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제 나름대로 담은 겁니다. 작업을 하면서도 각 영화마다 너무 색깔이 뚜렷하고 다른 느낌이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성소수자 남성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 청춘의 성장 로맨스를 그린 이야기. 영화 보통의 가족을 연출한 허진호 감독을 포함해 영화 감독 4명이 에피소드 2개씩 맡아 감각적인 연출을 뽐냅니다.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진 시리즈물 같아요. 연결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각각의 영화같이 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면도 있거든요. 예고편을 공개한 뒤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일각의 반발에 직면해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댓글에 악플을 달리거나 했을 때는 저는 좀 웃어넘겼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100명 중에 1명이었거든요. 오히려 응원의 메시지가 진짜 많이 왔고 따로 또 같이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된 작품 세계가 얼마나 대중의 관심을 끌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한류 확산과 함께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낯선 땅에서 우리말을 알리기 위해 숨은 노력을 기울이는 동포가 있습니다. 유전학을 공부하러 프랑스 유학을 떠났다가 한국어 전도사가 된 유럽 한글학교 협의회 이장석 회장을 만나봅니다. 어려운 거 진짜 어려워. 울타리. 야! 너네 울타리 알아? 울타리 저거. 울타리. 이번엔 처음 와보는데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해서 되게 재밌어요.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를 하는 캠프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현지 언어를 쓰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유럽을 같이 넣어놓으면은 같은 조에 여러 나라가 있거든요. 그럼 갑자기 자기가 프랑스 말을 한다든지 뭐 독일어를 하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피합니다. 내가 독어를 하면 다른 친구랑 소통을 못 하는구나. 한국어로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한국어에 더 집중되는 모습이 있어서 유럽 캠프가 다른 나라, 그러니까 각 국가별 하는 캠프보다는 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제가 유학을 오고 그때 당시 저희 큰애가 1살이 안 됐었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주변 한국 가정 오래 드신 분들을 만나면은 그 자녀하고 부모하고의 소통이 한국어로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 집을 몇 군 만나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한국어를 지켜야 되겠다. 그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 달간 모아 놓았다가 그걸 보내주면은 이제 우리는 한 달 늦게 그 일일 학습지를 하는 거였죠. 6명의 학생이 교실을 아직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한 가족 중에 그 거실이 좀 넓은 집을 찾아서 거기에서 주말에 모여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은 이제 230명 정도 되는 학생이 있으니까 뭐 20여 년 사이 만에 그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학교에 몸담은 지가 근 20여 년이 되는데 세상도 변했고 우리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현지인들이 많이 늘었고 유럽 전역에 그 한류 열풍이 들어가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그 준비된 팀이 있다면은 한국 알리기를 조금 더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1세대가 더 늘어나진 않기 때문에 한글학교 학생이 뭐 엄청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작은 규모로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현지와 연결이 돼서 현지화가 많이 이루어져야만 앞으로도 무난하게 학교가 운영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AI라든지 너무 발달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일들이 그 신기술에 접속이 돼서 고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학교 수업도 이제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왔고 앞으로 AI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온 것을 조금 더 그 신기술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글학교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틀보다 그 틀을 깨고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쪽으로 협의회 사업을 진행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지지합니다. 계속
하고 있어도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많이 왔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지중해, 남프랑스, 유럽 전역에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 굉장히 많이 애를 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국외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외국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다음 달 팔레스타인과의 원정 경기를 요르단에서 치르게 됩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6차전 경기 장소를 요르단 암만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경기는 팔레스타인 홈에서 열려야 하지만 가자지구 전쟁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강민호의 솔로 홈런 한 방을 앞세워 LG를 꺾고 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삼성과 기아는 31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강민호가 LG 두 번째 투수 손주영의 직구를 힘껏 잡아당겨 공을 좌중간 펜스 너머로 보냅니다. 팽팽하던 영의 균형을 깬 벼락 같은 홈런에 팬들의 함성이 쏟아지고 강민호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합니다. 이번 경기 유일한 타점이자 9년 만에 삼성의 한국 시리즈 행을 결정짓는 결승 홈런입니다. 베테랑 포수 강민호는 수비에서도 LG를 좌절시켰습니다. 1회와 2회 각각 도루를 시도한 홍창기와 오지환을 정확한 송구로 연속해서 잡아내며 선발 레이에스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선두 타자부터 몸에 맞는 볼을 내주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던 레이에스는 강민호의 도루 저지 이후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결국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플레이오프 2승을 거두고 시리즈 MVP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레이에스 선수가 올해 진짜 최고의 활약을 해줬고 오늘 또 해결사 역할은 또 강민호 선수가 해결사 역할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 시리즈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LG는 엔스가 6회까지 안타를 하나만 내주고 삼진을 8개나 잡는 완벽 피칭을 선보였지만 두 번째 투수로 나선 손주영이 강민호에게 일격을 당하며 한 점 차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뒤 왕조를 이루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지만 헐거워진 불펜진과 타자들의 장타력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며 가을 야구를 접었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성과를 올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올 시즌 부족했던 부분을 분명히 채워서 내년에는 좀 더 높은 곳에서 포스트 시즌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삼성은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 정규 시즌 1위 기아를 상대합니다.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전통의 명문구단 두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는 건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며 어제보다 쌀쌀하겠는데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강원 북부 산간에는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19도 선에 머무는 등 종일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비교적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영남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되고요. 해상으로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8도, 대전은 1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낮추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9도, 대전도 19도, 대구는 17도, 포항은 1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부와 제주도에,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